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 1강의 마지막 이제 하고 2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1강의 마지막 노래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1921년 혹은 22년에 3.1운동이 끝난 지 2년 혹은 3년 뒤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기록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이 뒤로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 그리고 한대수 같은 락커, 김정호 같은 포크 뮤지션, 수많은 남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고요. 장사익도 이 노래를 자신의 국밥집에서라는 노래 안에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희망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노래가 3.1운동이 끝난 좌절한 2년 뒤에 발표되었어요. 자, 이 노래의 원본 녹음을 지지직거리는 유성기판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여자 2명입니다. 박채성과 이류색. 빛날 채자. 이제 곧 2강에 나오는 우정의 여자 주인공도 빛날 채자가 들어갔죠. 영채. 그리고 버드나무 류자. 담장 색자. 이런 한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봐서 이들의 직업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바로 기생들입니다. 자, 2명의 기생들이 부른 이 풍진세월. 이 풍진이란 바람 풍자에 먼지 진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 불고 먼지이는 어지러운 세월에 이런 뜻입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노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부르지 않았나요? 굉장히 빠르게 불렀어요. 전혀 여백이 없이 두 여자가 질주하듯이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딱 부르는 이 2명의 음색을 추정컨대 다음에 이 둘의 음악적인 관계를 볼 때 다시 말해서 2명이 부르는데 2명 사이에 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이 2명이 1명이야. 2명이 부르잖아. 2명이 부르는데 이 2명이 부르는 이 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네. 아무 관계도 없죠. 같은 음을 둘이서 똑같이 부르는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음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둘이서 왜 부르는 거지? 그냥 둘이서 그냥 부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서구적 의미에서의 화성학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서양의 음악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음악에 있어서의 특히 가창에 있어서의 화성적 관계가 없는 전통적인 그런 음악적 의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장단, 우리 옛날 우리 음악 개념을 하자면 우리 리듬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우리의 전통적인 음악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굉장히 메마르고 기계적인 4분의 3박자 음악이 돼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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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굉장히 모순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어떤 예술적 자의식이나 생각은 19세기 이전인데
노래는 20세기로 달려가는 그런 구조로 된 노래들. 게다가 이 노래에서 가장 우리가 노래에서 가장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멜로디죠. 이 멜로디 라인도 보면 우리의 그 이전에 뭐 밤매는 소리, 나물 뜯는 소리, 오심기 놀이 혹은 판소리, 무슨 타령 이런 거하고 전혀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하다못해 신고산이 우르르 뭐 어랑타령 뭐 이런 이 당시에 나왔던 노래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굉장히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 훨씬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런 어랑타령 같은 노래보다 지금 이 노래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굉장히 현대적인 노래입니다. 근데 이 가사는 이러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을 곰곰이 생각하며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다시 꿈 같구나.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이 희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절망적인 그런 그 상황의 감성을 얘기합니다. 이 1절의 가사는 완전히 어떤 그 이 3.1 운동의 좌절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배어 있어요. 근데 또 2절을 딱 가보면 또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담소 화락에 엄벙덤벅 주색 잡기에 침몰하여 전정 사업을 벌였으면 희망이 족할까? 반 공중에 둥근 달 아래 갈 길 모르는 저 청년아 부패 사업을 개량토록 인도하소서. 뭐야 이거? 이거는 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애국 창가 시대 때 뭔가 이렇게 계몽적 요소들을 담고 있고 뭔가 찬송가적인 세계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패에서 빨리 벗어나서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근데 3절 가면 1절과 2절이 또 분위기가 묘하게 짬뽕됩니다. 나의 할 바는 태산같고 가는 세월은 살 같으니 어느 누구가 도와주면 희망이 족할까? 손날과 지는 해는 극분 그 끝은 가지 마라. 전정 사업의 전후사를 분명히 어려워. 이렇게 끝나요 노래가. 뭐 어쩌고 날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2절은 막 빨리 이 갈 길 모르고 헤매지 말고 뭔가 미래를 향해 빨리 인도에서 나아가지고 이렇게 씩씩하게 좀 분위기가 바뀌는 듯 했으나 3절에 와가지고 또다시 이 세상이 사태를 분별키가 어렵고 참 뭘 어찌해야 될지 어찌 하나도 뭐 이런 분위기다 이거야. 이거 보면요 약간 분열적인 이 노래 가사를 누가 썼을까요? 아무도 몰라 이 노래 가사를 누가 썼는지. 작사 작곡자 미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 노래를 한 사람이 썼다면 내가 볼 때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분열적이지 않습니까? 1절, 2절, 3절이. 저는 이 가사가 어디서 만들어진지 몰라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수많은 증언들을 토대로 볼 때 어떻게 추정하고 있냐면 이 노래는 그룹 창작, 집단 창작으로 가사가 쓰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3.1 운동 전에 먼저 동경 유학생들 사회에서 이제 이광수의 주도 아래 28 독립선언문이 나오죠. 바로 그 28 독립선언서를 썼던 도쿄 유학생 그룹이 이 가사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노래는 사실 3.1 운동 때부터 유학생 그룹에 의해서 불리었던 굉장히 첨단의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가 3.1 운동 이후에 이제 한반도로 건너와서 기생이 음반으로 취입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입에서 입으로 많이 불리운 이른바 창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엔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본격적인 어떤 이 대중문화의 시대가 등장하기 직전에 가장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 1920년대 최초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왜 많은 당시의 식민지 대중들에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입에서 입으로 번지면서 알려졌을까? 자, 일단 이 작사자로 추정되는 그룹에서 봤듯이 이 노래는요, 뭔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몽적 입장, 지금 우리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의 삶은 도탄에 빠졌는데 그런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껴지는, 특히 젊은이의 관점에서 이런 그 절망과 어쩌면 이 절망의 극복으로서의 고작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은 계몽, 그것도 아주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의 계몽,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노래가 당시에는 민족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 이후에 3.1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까지는 좀 아니고요. 꽤 이 지구촌의 많은 지역에 사실은 세계사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죠. 사실은 어떤 이 민족주의에 대한 굉장한 어떤 새로운 그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어떤 아주 동아시아의 작은 식민지 국가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정작 그 사회에 이른바 그 미래를 책임질 어떤 지식인 그룹의 인식의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방금 보신 이 1, 2절, 3절 가사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전망도 가질 수 없었던 기층 민중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선망의 감각과 식견과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노래 가사는 한글이니까 쓸 수 있었지만 이 음악 전문 집단이 아닌 동경 유학생 그룹이 노래는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노래는 기존에 있는 노래 선율에서 갖고 왔는데, 바로 당연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우리의 당시의 지배자였던 일본의 노래로부터 이 멜로디를 갖고 왔어요. 사실 이 노래의 족보도 존나리 복잡합니다. 이 선율은 찬송가에서 쓰였던 선율이고요. 선율이고 이 당시에 와 있던 선교사의 어떤 작품이라고 일본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인 선교사의 작품인데, 이때 1890년도 91년도인가에 일본에서 세월호 사태 같은 사고가 나요. 그 수학여행 가던 배가 전복되어서 어린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살던 여중학교 일본인 여선생이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떤 애도곡을 바로 이 선율을 갖고 와서 썼고, 이것을 가지고 이 선율이 그 당시에 일본인 대중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되었어요. 굉장히 슬픈 것으로 각인됐는데, 이 선율을 또 갖고 와서 또 일본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일본인이 여기에다가 또 하얀 후지산의 기슭이라는 제목의 앵카를 만드는데 이 선율을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얀 후지산의 기슭이라는 엔카의 선율 위에 이 가사를 붙여서 이 풍진세월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으니 이놈의 노래 하나 안에 족보가 존나리 참 개족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엔카라고 부르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엔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근대 서구화를 꿈꾸는 일본이 평균율로 무장된 서구의 음악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근대 일본의 음악 체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엔카라는 이름 안에는 이미 서구 음악의 DNA와 근대 일본의 DNA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위에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 식민지 조선에 이식된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음악들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 노래는 굉장히 핫한 신상품인 거죠. 신상인 거죠. 지금 문화적인 그것도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의 우리의 지배 국가인 제국주의 국가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 극복의 메시지를 바로 그 극복의 대상의 선율에 담아서 불러야 하는 것. 이런 내면적 착종이야말로 한국의 근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무의식의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복과 반전의 순간 그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시즌 1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국의 근대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혹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독특해요. 한국은 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그래 식민지도 좀 곱게 맞으면 될 것을 우리는 식민지를 너무 이상한 식민지를 했어요. 자, 지금 전 세계에는 약 208개국 정도의 독립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민지를 통하지 않고 독립국가가 된 나라는 거의 몇 나라 안 되고,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의 경험을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식민지의 경험과 독립투쟁과 이런 과정을 전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다는 게 쪽팔리는 일은 아니다 이거야. 거의 180개가 넘는 나라들이 다 식민지가 된 경력을 갖고 있고, 식민지라는 것은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민지의 그 터널을 통과하며 근대로 여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식민화가 좀 굉장히 변태적으로 됐어요. 우리를 제외한 약 200개에 가까운 전 세계의 나라들은 전부 어디에 식민화됐습니까? 응?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을 비롯한 주로 백인 서구 국가들에 의해 식민화가 됐어요. 근데 딱 우리나라만 이웃 아시아 국가에게 식민화됐습니다. 정말 참 특출한 민족 아닙니까? 식민화도 변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변태적인 체위로 식민화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화된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게 식민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도대체 이 보편과 특수에 쏘는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서구에 대한 스탠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일본을 증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욕이 뭐예요? 친일파잖아. 이 친일파 같은 새끼야. 이 얘기에는 우파들도 좀 움찔해. 웬만하면은 요 얘기 안 들으려고 이번에 정신대 할머니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세요. 그렇게 그 개 XX 같이 굴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그 근처에서 대충 웬만하면 그 근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도 시계 친일파지 그러면 왠지 섬찟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서구로부터 식민화된 식민지 국가들은 바로 그 서구는 철천지 원수죠. 우리가 일본이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학살하고 강간한 놈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대다수의 전 세계의 식민지 국가들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게 서구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랫동안 서구는 비판적 극복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서구에 식민화되지 않은 한반도는요, 식민지 조선은 서구가 뭔지 똥지 된장인지 맛보기도 전에 제대로 객관적인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기 전에 우리는 서구에 대해서 굉장히 무비판적인 동경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단지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왜 나라를 뺏겼나? 그것도 우리가 늘 우습게 보던 바로 이웃나라 일본한테 우리가 왜 나라를 뺏겼나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구를 받아들였다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구는 거대한 환상의 뭔지도 모르면서 거대한 환상의 이념 아이디얼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착종의 식민지 시대의 근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서구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서구라는 어떤 의제를 우리는 안게 되는데 이 서구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DNA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이어집니다. 만약에 아주 간단히 보죠.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붙으면 누구를 응원합니까? 예, 당연히 미국을 응원하죠, 우리는.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북한하고 미국이 붙으면 여기서 이제 입장이 갈려요. 좌파나 우파는 전부 일본하고 미국이 붙으면 전부 다 미국을 응원해. 근데 북한하고 미국이 붙을 때 미묘하게 살짝 갈리죠. 하물며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별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무런 증빙할 만한 역사적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유럽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그 전 민족적 스탠스를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지금도 젊은 신혼 예비 부부들한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그 한번 보면 압도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압도적이다. 우리는 왜 얘들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처럼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면 그래도 우리는 프랑스를 좋아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나 매저키스트니까. 이런 그래서 사실은 이 풍진세월이라는 이 노래 하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한 화두를 던집니다. 드디어 우리가 본격적인 대중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그 여명의 첫 순간에 이미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서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앞서서 우리가 봤던 찬송가를 통해서 군악대를 통해서 이미 사실상 무혈 입성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단지 우리 눈앞에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는 일본 제국주의에만 시선을 두었을 뿐 이 과정에서 틈입하고 있는 서구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를 거부했고 거부했다기보다는 이런 서구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서구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은 사실은 그 이후에 한국의 현대사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여파들을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191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문화사적인 첫 번째 현상은요, 바로 장편 소설의 출현입니다. 드디어 이제 소설의 시대. 지금 와서는 이제 이 참 소설의 시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지금은 뭐 역시 TV 드라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아유, 뭐 우리 막 박양까지 막 송중기를 막 청와대에 부르고 수청 들날까 봐 겁나더라고. 왜 웃어요? 그 아버지는 늘 그랬는데 뭐. 자,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특히 장편 소설이 이제 지금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훈 선생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소설가가 있나? 하지만 여러분 80년대 한 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장편 소설은 우리의 이 문화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든지 특히 뭐 또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문열 같은 작가들의 이 책들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든 사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예술 장르는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 이야기는 전부 다 뻥이잖아요. 픽션이잖아요. 픽션 소설은 다 허구인데도 우리는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야. 말이 돼? 태양의 후예? 야, 그런 특전사가 어디 있냐? 장난해 지금? 그거 저는 병원에 많이 입원해 봐서 아는데요. 절대 그런 의사 없습니다. 그 뻥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마침 질질 흘리면서 막. 최근에 제가 저 명리학 MT를 갔었는데 어떤 제 명리학 수업 듣는 어떤 여자 변호사는 남편이랑 같이 그걸 보면서 마지막 편 전에 송중기가 총 맞아 죽는 장면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뭐 이게 거짓말인 걸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이를 보고 이제 참 좀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그 이야기 구조를 가진 모든 예술의 원천 컨텐츠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소설도 있지만 영화도 있고요, TV 드라마도 있고, 연극도 있고요, 뮤지컬도 있고요. 이런 이 모든 장르, 애니메이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야기 구조, 이야기 스토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장르인데, 그런 어떤 이 거대한 지금 뭐 이걸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산업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겠죠. 이런 거대한 시장에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 콘텐츠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장편 소설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뮤지컬 창작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뮤지컬 명성황후, 그 토할 것 같은 뮤지컬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 초연 때 제가 보러 갔어요. 초연.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넘었어. 초연 때 보러 갔다가 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1막 보고 나왔습니다. 뭐 나 저기 예술의 전당에 카페에서 토할 것 같아가지고 뭐 정신 나간 놈이 이런 걸 만든 거야 하고 나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나라예요. 하여튼 그 명성황후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문열의 소설 여우사냥이라는 그 원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작품들의 뒤에는 어쩌면 좀 이런 그 소설이라는 원천 컨텐츠가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건 남았어요. 요즘 사실 소설 많이 안 사보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최근에 우리 국내 소설 1년 안에 2권 이상 사신 분 있으세요? 없죠? 잘 없어요. 실제로. 맞아요. 잘 없는데, 그래도 이 소설을 넣으면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충무로 영화 제작자들이에요. 결국 그 소설에서 결국은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이름도 모른다 싶을 정도의 소설 작품이고 거의 10,000권은 고사고 3,000권도 안 팔린 소설 작품인데도 다 판권은 누군가 사갔어. 뭐 큰 돈은 안 주고 샀겠지만, 그만큼 소설은 여전히 객관적으로는 뭐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많은 힘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가 지배하는 이 문화산업 시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이 원천 콘텐츠를 이룬다는 점은 지금 21세기에 대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헐리우드도요, 결국은 이 인간이 이렇게 그 한편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헐리우드의 기획자들도 일단 소설들을 먼저 그 판권들을 확보하고 보는 것이 당연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그 있잖아요. 그 왜 잘생긴 애 영화 배우면서 그 왜 굉장히 섹시한 여배우 남편, 주연 배우면서 이렇게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사람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 이 브래드 피트가 이번 최근에 나온 작품 말고 그 전에 나온 작품이 있어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 굉장히 그 대작인데 그걸 두고 그게 사실 소설이야. 그 원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작을 그 자기 손을 잡고 지가 그걸 제작하고 지가 주연하려고 그 디카프리오랑 처절하게 붙었대. 디카프리오도 그 소설 보고 뻑가가지고 이거 영화 되면 주연하려고
디카프리오도 돈이 많으니까 이 원작 판권을 살려고 경쟁하다가 브래드 피트가 돈을 뭐 더 많이 줬는지 아니면 마누라 같이 저녁을 먹게 해줬는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브래드 피트가 그 판권을 확보해가지고 그걸로 영화를 찍었고 망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간에 뭐 망한 거는 둘째 그뭐 신만이 아는 거니까 그렇게 여전히 소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태조의 기미를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유효한 이런 원소스 멀티 유즈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천적인 콘텐츠다. 그러니 혹시 이 자리에 소설 쓰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그대들에 대한 응답은 그 교보문고가 아니라 영화 투자사에서 그 노력을 그 보존해 줄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근데 한국 식민지 조선의 이 근대 여명기의 소설은 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뭡니까? 활자의 문자 예술이잖아요. 문자를 기반하는 예술이고 특히 그 애국 계몽기 그러니까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우리는 이 열렬한 이 10년간의 애국 계몽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전국의 사립 밀립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배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절박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배워야 한국에서 있던 이 교육붐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굉장히 처절한 식민지 국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식민지로 밖에는 이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의 저력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것은 문명률입니다. 사실 전 세계 대다수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난 뒤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지금 현재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문명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경제 토대라든가 실질적인 그 사회의 생산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어떤 그 요건들하고는 도저히 이러한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탈문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대체 이러한 어떤 그 식민지 조선 특유의 교육열 이런 이제 그 인문적 교육열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어떤 요인이라고 참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문자 중심의 여전히 그 유교적 그 영향이 컸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대부들만 공부를 했다고 하면 여전히 식민지가 되는 와중에서도 역시 출세를 하면 사람이 일단 공부를 하고 봐야 돼. 옛날에는 우리가 평민이고 상민이어서 쌍놈이어서 공부를 못했다마는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쌍놈이어도 공부만 잘하면 이 식민지 시대에도 뭐 총독부에 취직하고 출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그 전도된 유교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 식민지 조선의 향락률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또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여기에도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